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이 되면은 생각나게 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8월 15일 광복절, 두 번째로는 8월 29일 국치일, 한일 합방된 국치일, 그리고 8월 6일, 8월 9일에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희생된 조선인들은 어떤 분들이었고 얼마만큼 희생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폭탄에 희생된 사람들은 대다수 물론 그 일본인이었으나 그 중에서 약 10% 정도는 이주 조선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주 조선인이나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은 대부분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장소 근처의 군기지와 군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으로 인한 희생자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 봅시다. 첫째, 일본인 전체에 피폭된 사람들은 한 42만 명 됐습니다. 그 중에서 15만 9,283명이 사망됐습니다. 피폭 인구의 37.9%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5만 명 정도가 피폭을 당했는데 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그러면 한 60% 사망한 겁니다. 그죠? 나가사키에서는 2만 명이 원폭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한 1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한 50% 정도가 되는 거죠. 일본의 피폭자들 중 38% 정도가 사망한 것에 비해서 조선인들은 히로시마에서 60%, 나가사키에서 50%, 일본인 중에 피폭된 부상자 중에 한 38%, 37.9%가 사망을 한 데 비해서 조선인 피폭자는 히로시마 60%, 나가사키 50%의 사망률을 보이는데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것이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원폭 투하 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었던 조선인들은 대부분이 조선소와 탄광 등 군수산업기지에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폭탄이 터져버린 겁니다. 또 하나로는 이 건물 소개 작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은 목조 주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폭탄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화재가 집단 화재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사이사이에 건물 하나하나씩을 사이사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건물 소개 작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조선인들이 이주 조선인이나 당시에 군수공장에 근무하고 있던 조선인들이 많이 동원이 됐었던 거죠. 거기에 폭탄이 터져버린 겁니다. 원자폭탄이. 그랬기 때문에 많이 사망을 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를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치료상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입니다. 일본인들은 말로는 내선일체 내선일체 하면서 사실상 조선인과 일본인은 완전히 확연하게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인 위주로 치료를 했고 일손이 딸리면 조선 부상자들은 치료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게 된 거죠. 그래서 치료에 소외된 조선인들이 부랴부랴 조선으로 귀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강수첩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원자폭탄 투하 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방에서. 이분들이 다시 피폭 지점으로 가서 시신들을 운반을 하거나 부상자들을 운반하는 일에 투여가 됐던 거죠. 투입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방사능에 완전히 노출이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사능에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서 피폭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본인들의 피해자는 사망자는
그 끝자리 수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집계되어 있잖아요. 15만 9,283명 이렇게. 그러나 조선인 출신 피폭자들의 사망자 수는 뭐 3만 명, 1만 명 이렇게 두리뭉실 나와 있던 이유는 그만큼 조선인들의 피폭자들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을 무성의하게 했다는 거죠.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해서 조선인들의 통계 수치는 무성의하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사후 대책으로 뭘 했는가 하면 1957년 원폭 의료법을 제정을 해서 피폭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자, 두 번째, 1968년 원폭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수당도 지급을 했는데 이 대상 선정에서 이것도 차별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 이 대상자들을 국적을 차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이렇게 국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폭을 피해를 입고 조선으로 귀국한 우리 조선인 출신 피폭 피해자들은 전혀 이 건강수첩,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의료비나 어떤 수당을 지급받는 그런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건강관리수당과 장제비를 수령할 권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선인 출신 피폭자들은 왜 못 받게 됐느냐? 첫째는 건강수첩을 발행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두 번째는 일단 귀국한 다음에는 일본 내에서 거주하는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국적을 차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일본 내에 거주하는 피폭자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피폭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귀국한 원폭 피해자들은 이 건강수첩을 발행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리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죠. 물론 1900년 후반부터 소송도 하고 그래서 이 요건을 많이 완화하긴 했습니다. 원래 건강수첩을 받으려면 일본으로 직접 가서 그 시청에 신고를 하고 일본인 출신 증인을 대동하고 가서 건강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소송을 통해서 해당국 주재 일본 영사관에서도 건강수첩을 발급받게 완화를 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 사람이 피폭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일본인들이 없었던 겁니다. 피폭의 상흔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2명을 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출신 피폭자 중에 건강수첩을 발급받아서 일본이 지급하는 그 건강관리 수당이나 장제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몇 명이었냐면 2016년 4월 기준으로 조선인 출신 원폭 피해자 7만 명 중에 건강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2,419명, 즉 피폭자 전체의 3.65% 정도만이 건강수첩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수첩을 발급받으면 어떠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진료 보조비와 장제비의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돼서 우리 조선인 출신 피폭자가 몇 명이었고 사망률은 얼마가 됐으며 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이들이 해방된 다음에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았고 지원으로부터 왜 그렇게 소외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분 남짓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성의가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